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절차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시가 대비 3분의 2 수준 또는 절반 정도만 보상액으로 제시된 경우가 흔합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프론티어 문을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도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데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을 꼭 주의해야 하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로 살펴볼 부분은 두 제도의 의미와 근거 규정의 차이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흔히 도정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한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도로가 너무 좁거나 집들이 서로 붙어 있어 통행이나 생활이 불편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주변 기반 시설까지 함께 개선하게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 시설 자체는 양호하지만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주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대기보다는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적 성격이 더 강한 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안전진단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도정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통과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반면 재개발은 이러한 안전진단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기반시설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안전성보다는 전체 구역의 환경 개선이 필요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주거 이전비와 영업 보상비 지급 여부입니다. 먼저 주거 이전비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 재개발에서는 인정되지만 재건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업보상비 역시 재개발에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적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보상액이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자료,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주비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을 떠나 임시로 거처를 옮길 때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향후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 다시 상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차이는 조합원이 되지 않겠다는 소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비조합원에 대한 절차입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조합이 해당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 상당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이 가능하죠. 반면 재개발은 절차가 다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일단 조합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후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합원
법원 지위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현금 청산 금액입니다. 재개발에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절차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시가 대비 3분의 2 수준 또는 절반 정도만 보상액으로 제시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판단되시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금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유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재개발은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가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지상권을 가진 경우에도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이건 안 되겠지 싶은 무허가 건축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오랜 기간 실제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요즘은 항공사진 자료로 과거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시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상 관련 핵심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고 의뢰인에게는 든든한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